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어떤 특정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19번째 이야기는 신안해저 유물 도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제목이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정한 어떤 범죄자가 아니라 신안 해저 유물에 달려들었던 수많은 도굴꾼들, 그리고 그들과 연계한 여러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영화에서는 옛 왕조의 무덤이나 비밀 장소 등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도굴꾼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서양에서는 트레저 헌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오래된 문화재나 보물들을 발굴해서 암거래 시장에 내다 파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괜히 뭐 트레저 헌터라고 해서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냥 도굴꾼이죠. 도굴꾼이고 범죄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굴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신안해저 유물에 대한 도굴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충리 도덕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이 유물들은 이른바 신안호 혹은 700년 전의 약속호라고 불리는 배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략 1323년경 침몰된 무역선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오갔던 이 무역선이 바로 신안 앞바다에 침몰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안에는 각종 무역품, 그러니까 청자, 백자, 약재, 은접시, 일본도 등과 같은 이 각종 무역품 2만 8천여 점이 있었고 발굴이 됐습니다. 1976년 10월부터 이루어진 이 발굴은 1984년까지 총 11차례에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자, 이게 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된 신안 보물선이고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거의 뭐 뼈대만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미 1950년대부터였다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그릇이 나오면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했고요. 동전 꾸러미가 나오면 아이들에게 주어서 제기를 만들어 차도록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그리고 실제로 아마 팔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었을 그릇이 개밥 그릇으로, 동전이 제기차기에 넣는 동전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던 중 1975년 8월 25일 어부 한 명이 6점의 온전한 청자를 인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어부의 동생이 신안군청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1976년 1월 9일 신안 앞바다의 보물선 이야기가 신문에까지 실리자 가장 먼저 이곳으로 향한 사람들이 바로 도굴꾼들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장장 12년 동안이나 이 유물 도굴이 시작이 된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거죠. 1976년 10월 13일 정모 씨 등 8명의 도굴꾼 정모 씨 등 8명의 도굴꾼을 고용해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22점의 유물을 도굴하여 밀매하려다 목포 경찰서에 3명이 체포가 되었고 5명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도구를 시작해서 3명 칙포되고 5명은 수배령이 내려진 거죠. 바로 최초의 신안 도굴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세계 조직의 13명의 도굴꾼과 이 밀거래한 인원들을 입건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311건의 유물을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에서 122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311건. 그러니까 세계 조직이니까 뭐 여기까지가 4차까지 유물을 도굴한 인원들이 되겠네요. 4차 범죄까지 그러니까 벌써 한 500여 점 가까운 1에서 4차까지 유물이 도굴이 됐고 이걸 회수했대요. 이 사건은 당시에 문화재 300점을 되찾은 제2의 인양이라고 불리며 방송에도 크게 보도되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박희태 검사 역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점이 넘게 도굴에 성공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도굴이 아니라 인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발견된 원송대의 자기, 도자기죠. 자기가 약 1억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니까 도굴꾼들이 목숨을 내놓고 신안 앞바다에 뛰어들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70년대예요. 70년대에 도자기 하나를 1억에 팔렸다. 1억에 팔았다. 목숨 걸만하죠. 자, 이게 신안보물선에서 발굴된 유물, 지금 현재 중앙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기,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청자 같죠, 색깔이? 1976년 11월 제2차 발굴 조사가 끝나자 정부에서는 이곳 주변 2km를 항해 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현장 근처의 섬 2곳에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감시원을 배치하였으며 감시선도 운행을 합니다. 이 신안 이쪽이 워낙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근처에 섬 2곳에 감시초소를 만들고 이 근방 2km 구역을 항해 금지, 그러니까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또 감시선을 운행을 하면서 바다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굴꾼들의 도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차례대로 좀 쭉 살펴보면 1978년 7월 3일 81점의 유물을 도굴하여 판매한 일당 6명이 구속되었고 21점이 압수되었어요. 자, 그러면 딱 계산해 보니까 벌써 60점은 어디론가 팔려갔겠네요. 1981년 3월 19일 9점의 유물을 도굴하여 외국으로 빼돌리려 했던 일당 5명을 구속했고요. 2명을 수배하여 7점을 압수합니다. 여기서도 안타깝게도 2점을 회수하지 못했나 봐요. 1981년 6월 13일 유물 100여 점을 도굴한 7명을 구속했는데, 이때 현장 감시원 2명이 뇌물로 현금 20만 원과 유물 30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통 크게 현장 감시원들을 매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00여 점을 도굴했다는 거죠. 1984년 10월 31일 100여 점의 유물을 인양한 도굴꾼 4명과 청자 접시와 대접 5점을 뇌물로 받고 이를 눈감아준 유물 감시선 선장과 갑판장을 구속하게 됩니다. 자, 감시원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물 감시선의 선장과 갑판장까지 매수를 해요. 스케일이 참 대단하죠. 1987년 2월 5일에는요, 유물 1000여 점, 시가 50억 상당을 인양하여 일본 등으로 빼돌리려 했던 전문 도굴단 6개 조직과 일본인을 포함한 밀반출 사범 30여 명을 검거하여 17명을 구속시켰고 605점의 유물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때 벌써 한 또 400여 점 정도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히려 유물 감시선과 감시초소의 감시원들까지 매수해가며 유물을 도굴하기 시작한 것이고, 유물에 대한 이들의 끈질긴 집념과 탐욕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신안 보물섬에서 발견된 유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도 벌써 왠지 앞에서 내용을 봐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비싸 보입니다. 고급져 보이고요. 그리 오랫동안 도굴과 유물 인양이 이루어졌음에도 1987년 대규모의 도굴단이 검거되니까 신안에 또 다른 보물선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대규모 도굴단을 마지막으로 12년간의 도굴 범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안 주민들은 한동안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고 해요. 1987년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은 결국 인근 주민들에게 재앙만 가져다 주었다. 특히 임자도와 지도 주민들 상당수는 생업을 팽개치고 도굴 유혹에 빠져 일부는 범행을 저질러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임자도에 사는 김모 씨가 도굴로 수천만 원을 벌어들여 떼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영농자금까지 대부받아 해저 보물 건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 동아일보에서 이런 칼럼을 실었는데, 이렇게 떼부자가 된 김 씨는 이후에 다시 유물 발견을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감시선이 나타나자 도굴꾼들이 그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치는 바람에 익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김 씨 가족들도 도굴의 공범으로 수배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또 불과 3, 4년 전인 2019년에도 1983년 도굴했던 유물을 간직하고 있다가 팔려고 했던 인물이 결국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문화재 응립보험으로부터 압수한 신안 해저 유물을 매장 해역 출수 문화재들. 자, 그러니까 신안 해저 유물 매장 해역에서 출수된 문화재들, 이게 문화재 응립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도굴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은 뉴스핌 최태영 기자의 사진을 가져왔고요. 분명한 사실은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굴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청나게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문화재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도굴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문화재를 은닉하는 행위 역시 범죄이고요. 이는 문화재가 사법기관에 발견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A씨는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사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훔쳤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발각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는 순간 발각이 되겠죠. 물론 아주 운 좋게 안 걸리고 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팔려고 내놨다가 발각이 되면 그때부터 범죄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니까 이거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해드렸던 거고요. 영화에서는 가끔 범죄자를 멋지게 포장하고는 합니다. 조폭 깡패들이나 사기꾼, 물론 도굴꾼들까지 그렇게 미화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2020년에 나왔던
범죄 오락 영화 도굴이라는 거죠. 위의 영화는 물론 신안 사건과는 관계없는 서울 선릉에 묻힌 보물을 도굴한다는 가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기는 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밀반입하려고 사람들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범죄 행위고요. 특히나 신안해저 유물의 도굴 사건은 장장 12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도굴 사건으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신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 그 다음에 궁금증, 재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